한마디로 스페이스X의 패스트 팔로워죠. 로켓랩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로켓랩은 스페이스X와 똑같이 우주 발사체를 개발, 제조하고 인공위성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스페이스X는 화성행을 준비하죠. 로켓랩은 금성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2023년 내에 금성에 소형 탐사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머스크가 팰컨9 재사용에 성공하자 로켓 재사용 계획도 발표합니다. 물론 재착륙은 아니고요. 모양새 빠지게 낙하산과 헬리콥터로 줍는 방식입니다. 간지보다 실용성, 경제성을 중시한다는 것이 회수 방식에서도 드러나죠. 심지어 핵심 경쟁력도 스페이스X와 동일한 발사 비용입니다. 나사는 지구 위성 궤도에 스페이스 셔틀을 발사하는데 회당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을 썼어요. 스페이스X 입장에서 이 비용은 터무니없는 세금 낭비고요. 스페이스X 팰컨9으로 발사하면 9,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로켓랩은 이마저도 너무 비싸다는 주장입니다. 단돈 4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2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로켓랩은 이른바 주문형 발사 서비스라고 로켓랩 발사 주문을 공식 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혹시 위성 필요하시면 지금 주문하세요. 진정한 로켓 배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쯤 되면 창업자가 누군지 슬슬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로켓랩 창업자 피터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켓 업계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메이드 인 뉴질랜드의 공세가 무섭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미친 키위라는 별명을 가진 로켓랩 창업자 피터백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어요. 피터백은 미국 출생이 아닌 점 그리고 미디어 노출을 즐긴다는 점에서 일론 머스크와 자주 비교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은 다릅니다. 머스크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학폭 피해로 불우했으나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창업했죠. 피터백의 집안은 유복한 편으로 아버지는 뉴질랜드 천문대 건설에 참여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우주와 기계에 대한 애정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주 어릴 적부터 그는 자신이 로켓을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의 계시라도 받은 것 같은 로켓에 대한 그의 집착은 거의 광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로켓이 꿈이라면 당연히 대학에 갔어야 할 것 같은데 그는 고졸학력입니다. 그 이유가 뉴질랜드에는 로켓 개발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는 실무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전제품 회사 공구 제작 인턴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가 다닌 회사 피셔앤페이켈은 규모가 큰 다국적 가전제조업체입니다. 작업실에 최첨단 개발 장비들이 가득했고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직진밖에 모르는 무서운 추진력으로 유명한 피터백은 이때부터 자질을 드러내는데요. 갓 20살 된 인턴이 근무의 시간에 회사 작업장에서 회사 장비로 로켓을 만들기 시작해요. 회사에서 알았으면 진작에 잘렸을 것 같은데요. 가전제품 회사 작업장에서 로켓 엔진과 폭발 위험의 인화성 높은 프로펠런트 연료로 개발했어요. 거기서 로켓 바이크, 로켓 스쿠터, 제트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2001년에는 뉴질랜드 정부 과학기관에서 일했는데 이곳에서 초전도체와 재료공학 관련 업무를 했답니다. 로켓랩의 주력 로켓 일렉트론은 발사 중량 13톤으로 가볍습니다. 경량화 실현에 도움이 된 탄소 복합 재질의 사용은 이때의 경험이 녹아있다고 하네요. 그가 30 즈음이 된 2006년 그의 꿈은 변치 않았지만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뉴질랜드는 키위가 참 맛있는 나라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번지점프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주산업이나 로켓 기술은 불모지나 다름없었어요. 로켓 관련 기업이나 일자리도 전무했고요. 척박해도 이건 너무 척박했어요. 피터백은 미국행을 노리고 있었는데 마치 먼무차 미국 장기 출장 기회를 갖게 돼요. 나사가 있고 스페이스X도 있는 미국에 대한 꿈에 부풉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계획은 미국의 로켓 관련 분야에서 일하다 미국의 회사를 설립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현실은 상상과는 좀 달랐어요. 생각보다 미국 로켓 산업이 우주 임무보다 방위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가 꿈꾸는 우주 탐사와는 거리가 멀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은 뉴질랜드가 미국보다 로켓 개발과 발사에 훨씬 유리한 환경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로켓 개발국가지만 그만큼 국가안보와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이 로켓을 개발하기 정말 까다로운 나라였습니다. 시장 진입허들이 너무 높고 규제와 법규가 너무 복잡했어요. 미국에서는 우주나 로켓 관련 사업이란 것이 배달업처럼 그렇게 쉽게 허가가 나오는 사업 분야가 아니었어요. 반면에 뉴질랜드는 로켓을 구경하기조차 힘든 나라였어요. 중화학공업 같은 제조업 자체가 빈약해서 로켓 발사에 따르는 환경오염 관련 법도 까다롭지 않았고요. 영토 분쟁이나 국제적 갈등과는 거리가 있는 비교적 평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로켓 개발과 발사 자체에 대한 국가안보, 항공 관련 법규도 허술했던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야 비로소 뉴질랜드가 우주 벤처 사업의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나라가 최고구나 라는 생각에 무릎을 치고 큰 깨달음과 함께 뉴질랜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추진력으로 뉴질랜드의 벤처기업가와 투자자들을 만나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조력자는 미국 여행 중 만난 뉴질랜드 인터넷 기업가인 마크 로켓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정상이 아닌 게 우주를 너무 사랑해 법적인 성을 로켓으로 바꿔버린 기인입니다.
2007년 이 두 사람이 마침내 50대 50 지분으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로켓neb을 설립해요. 그리고 불과 3년 만인 2009년 첫 로켓인 아테아1을 발사합니다. 이게 뉴질랜드에서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켜 TV에서도 생중계되었고요. 전용 발사장을 건립하고 많은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문제는 뉴질랜드 정부나 기업들은 위성 발사 수요가 적은 관계로 미국과 이웃나라 호주 등 외국 정부, 기업이 주고객이 된 것인데요. 로켓neb의 매출은 대부분 위성 발사를 통해 발생했고 주요 매출의 3분의 1이 국방 및 안보 관련 발사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외국의 군사 및 첩보위성을 뉴질랜드에서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사령부와 우주군 위성을 뉴질랜드에서 발사해서 궤도에 배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처럼 비핵화 선언 국가인데요. 로켓neb의 로켓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큰 우려의 대상이었어요. 말하자면 페이로드만 탄두로 교체하면 핵무기 발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청정국가 뉴질랜드가 미국 미사일 발사장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정적 여론이 커진 것이죠. 결국 2013년 본사를 미국 캘리포니아로 옮기게 돼요. 물론 뉴질랜드의 지사와 발사장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본 측면에서는 미국 회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을 비롯하여 다양한 벤처펀드와 호주 국부펀드 등의 지원으로 개발 및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2021년에는 나스닥 상장에도 성공합니다. 로켓neb 주력 기종인 일렉트론은 첫 발사 이후로 33회 이상 발사되어 스페이스X 팰컨9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주 발사되는 로켓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한 위성도 155기나 됩니다. 스페이스X에 대형 유인 로켓 스타쉽이 있다면 로켓neb은 뉴트론이 있어요. 스타쉽처럼 인간이 탑승할 수 있고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적재량인 페이로드가 무려 13톤인 대형 로켓 뉴트론을 2024년까지 출시하겠다고 합니다. 로켓neb의 2023년 기준 시가총액은 23억 달러에 달하고 기업 가치는 19억 1천만 달러까지 성장했어요. 만약 뉴트론 로켓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선보인다면 2030년까지 기업 가치가 1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정하고 그걸 실현해내는 스페이스X,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패스트 팔로우하는 로켓neb의 관계는 마치 2010년 전후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전쟁 때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우주여행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까요? CMP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